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전국의 주식을 사랑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영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증시, 흘러내리는 한국 증시 폭락의 시작인가 라는 얘기로 주제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에 시장이 조금씩 꺾이고 있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다시 코로나 때처럼 또다시 급락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일요일이지만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예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것이고, 어려운 얘기보다는 쉬운 얘기들을 하면서 같이 증시를 예측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슈는 간단하게 보고 오늘은 증시를 어떻게 예측하는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시장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와 민주당이 그 경기 부양책, 추가 3차 경기 부양책 규모로 인해서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히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결론이. 예, 어떤 내용들 때문에 지금 협상이 결렬되고 있냐면, 지금 이제 그 보시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는 민주당 책임이다, 자금은 준비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경기 부양에서 최소 3조 달러를 투입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화당은 1조 달러 법안을 주장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 결론적으로 본다면 일단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실업급여를 민주당에서는 더 주자. 오랫동안 좀 더 이제 기간을 지속하고 지금 규모만큼 더 주자, 이렇고요. 공화당에서는 아니다, 실업급여를 너무 많이 줘버리면 빠르게 이제 복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약간 지금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선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정책이 나오냐에 따라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디 쪽에 승리가 될 것이냐, 이런 싸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둘 다 경기 부양책을 하자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더 크게 하자, 공화당이 적게 하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당연히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많이 하자 쪽에 좀 더 쏠리겠죠. 근데 하지만 공화당에서 왜 많이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치적으로 그림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좀 지체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아직 협상이 결렬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보시면 소비 지표나 생산 지표가 전부 다 이제 기대치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좀 약간 숨고르게 하는 형태, 약간 횡보하는 형태가 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확진자가 또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500만 명이 넘죠. 이제 520만 명. 하루 만에 또 6만 3천 명 정도 늘었고요.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한 이제 속도로 그 과거 속도와 비교하진 않겠지만 지금 200명 넘게는 이렇게 나오는 때가 거의 옛날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한 6개월 동안 없다가 6개월 만에 200명을 넘는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코로나 확산세가 또다시 번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279명이고요. 그래서 지금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광역시 같은 경우에서는 원격 수업 전환을 신청을 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18일부터 이제 초, 중, 고, 유치원 전부 이제 원격 수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마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도
아마 8월 한 16일부터 부분적으로 이제 그 원격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증시가 조금씩 꺾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도 이제 겪어봤지만 코로나 확산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떨어졌다가 금방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과연 이제 떨어질 것인가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공매도를 철폐하느냐, 공매도를 철폐하지 않고 제도 개편을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점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오른 나라예요.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의 시장 자체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잘 보세요. 보시면 우리나라가 시가총액이 증가가 상당히 많이 되었고요. 거의 우리나라가 저점 대비해서 80% 올랐죠. 이제 시가총액 증가율이. 그다음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 아르헨티나 등등등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50% 정도 이제 시가총액 증가됐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왜 그만큼 많이 증가되느냐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 금지 때문에 많이 오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제 그전에도 우리나라가 저는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IT 강국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도 IT 쪽에서는 1위 기업입니다. 세계 1등. 근데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30% 정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많이 오르지 못했고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공매도 때문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이번에도 공매도 금지를 했습니다. 이게 9월 15일, 16일, 15일까지예요. 9월 15일까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공매도 금지가 되고 나서 저점에서 회복할 때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고 가장 크게 반등과 회복을 했습니다. 제 과거에도 쭉 생각을 해보고 경험을 해본 바로 인하자면 저평가가 된 종목들, 그러니까 주식에서 저평가가 된 종목들 있잖아요. 저평가된 종목들은 떨어지더라도 금방 회복합니다. 왜? 그만큼 자산 가치가 현재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현저히 낮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평가된 종목이 이제 회복을 할 때 떨어졌다가 회복을 할 때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공매도까지 금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빠르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중요한 것. 우리나라는 이번에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 1위다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봤을 때 증시 별로 안 올랐어요. 잘 보세요. 미국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미국 10년 대비해 보면 잘 보세요. 10년을 보겠습니다. 10년을 보시면 2010년부터 몇 배 올랐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2010년 대비해서 거의 150% 올랐습니다. 150%. 150%.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10년 대비해서 보시면 10년 대비해 볼게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자, 10년 대비하면 10년 여기에요. 2010년이. 여기서부터 어디에요? 지금은 이 정도 올랐습니다. 36%밖에 안 올랐단 말이에요. 최대 41%밖에 45% 6%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는 저점에 대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과거 10년 대비해서는 별로 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10년 전보다 훨씬 이제 많이 이제 그 발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35% 40%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튼 여튼 결국에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시장이 그냥 저평가되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공매도 금지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매도에 대한 폐지나 공매도 이제 그 제도 개편이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개인 투자들은 무조건 공매도 폐지가 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정치권에서는 공매도 제도 개편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공매도라는 게 정말 이제 순기능도 있고 악기능도 있는데, 순기능으로만 써진다 한다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데 악기능으로 쓴다면 굉장히 좋지 않은 제도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완전 개편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매도 제도가 정말로 많이 개편이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매도가 만약에 금지가 풀리거나 공매도 제도 개편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개편된 것 같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면 우리나라 증시는 분명히 꺾일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전 공매도에 대한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민주당의 압승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약간 독주한다는 느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지지율들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낮아졌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까지 그냥 밀어붙여서 시행을 해버린다면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을 것 같고 민심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공매도 제도 개편을 확실하게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이 좀 되고요. 이번 기회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수정이 되거나 완전 수정이 되거나 폐지가 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공매도를 아무 개편 없이 재시행을 한다, 이거는 저는 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증시 시장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예측. 일단 저는 시장을 예측할 때 좀 기본적으로 좀 보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는 게 있는데, 일단 시장 예측할 때 저는 고객 예탁금도 보고요. 그 다음에 신용 잔고도 봅니다. 그 다음 환율에 대한 차트 추이나 이런 것들 보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차트 패턴들도 싹 봅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완전 기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완전 기본으로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패턴들을 왜 보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패턴들이 하락 패턴이 나온다면 증시는 꺾입니다. 아시겠죠? 증시는 꺾여요. 근데 증시는 꺾이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주에서는 영향이 많이 없고 시장은 떨어지는데 내 종목은 괜찮네 라는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면 증시 떨어집니다. 근데 신용잔고가 너무 이제 예탁금 대비해서 너무 많아 버리면은 이것도 매물 부담이 됩니다. 부담. 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기본적으로 일단 증시가 떨어질 건지 안 떨어질 건지 기본적으로 일단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슈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생각하고요. 그 다음번에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완전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제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이제 고객 예탁금 예탁금이 지금 51조거든요. 근데 이게 기준이 8월 13일이에요. 8월 13일. 8월 13일 언제냐면 우리나라 이제 우리 금요일 날 지금 증시가 많이 꺾였잖아요. 한 2%대 뭐 꺾였는데 그때 전날이에요. 그때 전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51조, 17조 8천억 정도 지금 이제 그 신용잔고가 형성되고 있고 51조 정도 고객 예탁금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일단 과거에 대한 보면은 일단 이제 고객 예탁금이 25조일 때 한 10조에서 11조 정도 이제 신용잔고가 뜨니까 어떻게 했어요?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신용잔고에 대한 매물 부담 때문에 증시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증시를. 왜? 이 신용 물량들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증시를 끌어올리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거죠. 왜? 외국이나 기관들이나 더 샀다가 위에서 갑자기 매물이 확 나와버리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바로 손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물량도 받아줘야 되고.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신용잔고가 많이 늘면 늘수록 일단 매물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5조 때 한 10조, 11조였기 때문에 지금 51조이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잡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2배 정도 잡으면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 2배 정도 잡는다면 20조에서 22조입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 이제 상투일 가능성이 높고 좀 더 아래 조심을 하자면 18조 이 정도에서 조심을 슬슬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현금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7조에서 18조, 거의 18조 정도에서는 조심조심 슬금슬금 조심을 하자, 현금을 만들어내자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 저는 이거는 사실 우리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이제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환율 차트를 봐요. 가장 중요한 게 환율 차트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 차트에는 뭐든 매수와 매도의 합이 이제 합의되어 있습니다. 합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차트라는 것은 매수와 매도의 합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매수 매도 합의 결과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매도세가 강해지는 차트라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세가 강해지는 차트가 나온다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키움증권의 환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환율 차트라는 게 뜹니다. 화면 번호 0742이거든요. 보시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환율 차트를 볼 때 뭐 보조지표도 보고 이제 뭐 그 차트를 좀 보는데요. 가격, 이동평균, 이평선도 보고요. 이평선의 흐름들도 보고요. 그 다음에 보조지표도 보고 다 봅니다. 일단 월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 지금 이제 월봉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고 잠시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박스권이에요 지금. 보이세요? 여기가 월봉상 보시면 이게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박스권입니다. 이렇게 선을 딱 그어 볼게요. 딱 그어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지금 여기가 이제 저항대, 저항대, 저항대고요. 그다음 여기가 또 선을 하나 중간에 그은 게 여기가 중간에 한 번씩 계속 저항 맞고 저항 맞고 한단 말이에요.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이런 약간 중요한 구간대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또 여기 지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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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받는 구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박스권인데 이 중간에도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저항을 맞고 아래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항을 맞고 아래로 하락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중간에도 제가 선을 그어 놓은 게 이쪽에까지 일단 최소 이 정도까지 많이 내려온다. 그다음 여기서 저항 받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은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이 하락 나온다면 이 박스권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세 줄을 딱 그었는데 이 세 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세 줄이다. 환율이 어디 정도까지 떨어질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항을 맞고 환율이 아직 많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게 저점을 높이는 이런 상승 추세가 된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환율이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환율이 급등 나온다는 것은 시장이 급락이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항선은 같은데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 저항선 여기 저항 있잖아요. 저항 있는데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이렇게 높아진다면 이런 것들은 고점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와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별로 좋지 않다. 별로 좋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 패턴을 보시면 저항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그대로 계속 이어진다면 이거는 상단을 돌파하는 패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봉 상태에서 이제 주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이건 보조지표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자, 보조지표는 제가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는 것을 씁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추세 전환, 그러니까 추세 전환, 저점과 고점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추세 상승, 추세 하락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건 예측하지 못해요. 근데 저점, 고점은 찾아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빨간색, 주황색 나오면 여기 고점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단기 고점인지 장기 고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지표의 단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으면 보시면 되고 빨간색 나오죠? 나오고 나서 하락 나오죠? 그래서 또 올라가죠? 상승 나왔는데 또 빨간색 나오죠? 그러고 나서 폭락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세 번 동안에 봤을 때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폭락이 쭉 나오면서 파란색 구간까지 들어가고 나서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파란색 구간 들어가고 나서 살짝 반등이 나왔고요. 들어가고 나서 쫙 빨간색 횡보, 또 빨간색 하락, 파란색 나오니까 급등 나와버렸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보시면 지금 주봉상 지금 파란색 구간이 서서히 나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월봉에서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만약에 지금 이 주봉상 파란색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와 똑같이 이 정도 내어진다면 이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이 저점 신호와 월봉상 상승 추세가 맞다면 이것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애매한 자리는 맞으나 제가 보기에는 환율이 당장에 급등 나오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올라갈까라는 고민이 좀 듭니다. 일봉을 또 보겠습니다. 일봉도 보시면 똑같아요. 이것도
보시면 파란 구간 들어갔다가 급등이 나오죠. 파란 구간 들어갔다가 살짝 급등 났다가 하락 나오죠. 다시 파란 구간 들어오죠. 그죠? 근데 이것은 가장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일단 과거에는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약간 쌍바닥 구간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약간 추세 하락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평선의 이제 배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일단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월봉상 상승 추세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환율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증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월봉상 체크할 수 있겠죠. 그다음 주봉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보시면 원래 상승이 나왔다가 20선 이탈 나왔다가 60선 이탈 나왔다가 급등 나왔죠. 원래 처음으로 60선을 처음으로 이동평균선을 이탈 나오면 급반등이 나오는 건 일반적인 패턴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60선 한번 이탈했었는데 여기 또 한번 60선 또 이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확률이 낮아요.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20선 이탈까지 한번 봐야 된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하지만 일봉상 본다면 지금 스토캐스트를 봤을 때 약간 단기 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급반등은 한번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를 돌파할지까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예측했을 때는 돌파보다는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은 조금 더 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증시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환율 쪽에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환율 추가 하락 가능성. 그러면은 증시는 상승 가능성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탁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환율 쪽에서 이랬고요.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차트를 쭉 봐야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왜 봐야 되냐면 일단 시장의 차트를 만들어지게 하는 게 바로 이제 뭐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종목들의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차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총 상위주들을 보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시가총액 상위라고 나오죠. 그죠? 이런 이제 0187이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코스피 코스닥 있죠.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1조 이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이상 보도록 하겠고요. 거의 이제 이런 종목들이 증시를 움직이니까요. 그럼 일단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아이고 이게 복잡하네요. 자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고요. 월봉 어지럽습니다 지금. 자 일단 월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종목을 볼 때 월봉을 위주로 또 본다 항상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 월봉상 보시면 이제 3고점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는 이제 위치이지만 3고점 아니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느낌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고점을 종가상, 그러니까 종가에서 가장 높은 구간이에요 지금. 과거에 몇 년 동안 딱 몇 년 전부터 했을 때 종가가 가장 높은 구간이에요 월봉상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신고가 패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 구간이 바로 어떤 구간이냐면 잘 보세요. 이게 바로 헤드앤숄더 구간입니다. 헤드앤숄더 구간. 자 헤드앤숄더 맞고 떨어지긴 했었습니다. 1차 상승 하락 재상승 이탈 상승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곳을 돌파시켰단 말이에요. 돌파. 제가 뭐라고 했죠? 이런 패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헤드앤숄더
음, 헤드앤숄더를 돌파하는 구간, 이런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된다?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추세가 다시 한번 이어질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어디까지? 일단 6만 넘길 수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삼성전자에 비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제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을게요. 선을 하나 딱 그었어요. 선을 그었는데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1, 2, 3. 저항 맞고 하락, 저항 맞고 하락, 저항 맞고 하락. 여기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하는 그런 형국들이 나오고 있어서 딱히 좋지 않고요. SK하이닉스 배팅할 바에는 삼성전자 배팅할 가능하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헤드앤숄더 구간도 아직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차트만 본다면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주봉상 안타까운 구간이에요. 쭉 상승이 나왔고요. 하락이 나왔고 재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여기 거래량보다 거래량과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죠. 근데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를 돌파해야지만 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재수없게 돌파를 못한다 한다면 여기는 쌍고점입니다. 쌍고점. 쌍고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아요. 일봉상 딱 본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저항대 맞고 하락을 하죠. 일봉상도 쌍고점이죠. 저는 여기를 재돌파할 때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 한다면 이거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쪽으로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이버 보겠습니다. 네이버 사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이런 신고가 패턴들은. 근데 월봉상도 지금 스토캐스틱이 지금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과거에도 보시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런 붉은색 구간 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쑥 꺾이죠. 그 다음 올라왔다가 붉은색 구간이 나오고 나서 또 쑥 꺾이죠. 그 다음 지금 또 붉은색 구간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과열 구간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상승이 나올 때 20선 지지받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20선 이탈 나오면서 재급등이 났고요. 이러다 보면은 좀 떨어질 때 그 다음 60선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 120선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차트의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하락 추세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 저는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좀 보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냈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도 잘 이제 모릅니다. 사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근데 기업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고점 있을 때 돌파를 한 영망치 캔들이 나왔고 다음 달에 약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뛸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LG화학은 나쁘지 않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쌍고점까지는 아니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이런 저항대, 과거에 있었던 이런 구간대에서 돌파 지지라고 있죠. 더 올라가겠다라는 뜻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을 좀 합니다. 주봉도 봤을 때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주봉상 봤을 때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을지 약간 좀 의구심이 좀 드네요. 빨간색 구간 과열 구간도 나왔고요. 나왔고 월봉 상태에서는 한 번 더 오르면 꺾일 수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그렇게 뭐 한 번 더 올라간다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좋은 상태 아니고요. 근데 지금 바이오 쪽으로 흐르던 그런 수급들이 지금 자동차 쪽으로 전부 다 이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락 추세를 지금 이제 돌파하면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앞으로는 지금 이제 자동차 업종 쪽으로 자동차 쪽으로 수급들이 좀 쏠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서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100%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이렇게 오르다가 꺾이고 쭉 오르다가 꺾이고 오르다가 꺾이고 꺾이는 시점들이 주기가 빨라지고 있어요. 이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죠? 주기가 빨라지고 있죠. 이렇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 물량이 자주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주봉상 봤을 때 나쁜 구간 딱히 아니고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오르면은 조금 주의를 좀 해야 되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수년 동안 이어졌던 고점대를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도 보시면 고점대를 딱 돌파하면은 더 갑니다. 고점대 돌파하면 더 가는데, 고점대 과거에도 돌파하니까 더 가죠. 돌파하니까 더 가죠. 그죠? 돌파하니까 일단 조금이라도 더 가죠. 그래서 지금 수년간에 이어졌던 그런 구간을 깔끔하게 돌파했습니다. 3년 만에 신고가예요. 3년 만에 신고가. 그래서 LG 생활건강은 저는 한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대충 쭉 봤을 때 지금 바이오 쪽으로 이어졌던 그런 수급들이 자동차나 그 다음에 최근에 통신업 SK텔레콤이나 지금 철강 쪽으로 서서히 좀 이어지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쭉 봤을 때는 증시는 당장에 한 방에 꺾이기는 쉽지 않다. 코스피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왜냐면 고객 예탁금도 굉장히 많고, 이제 증시가 바이오 쪽으로 흘렀던 수급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어요? 순환매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자면 증시가 올라갈 때 증시가 올라갈 때 약간 꺾이잖아요. 올라가서 꺾이잖아요. 근데 그 올라갈 때 주도가 되었던 그런 업종에서 수급들이 나가면서 다른 업종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 그 수급들이 중소형주 쪽으로 들어간다라기보다는 다른 대형주 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시장이 조금 더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삭 같은 경우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시면 지금 뭐 딱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젠 같은 경우에서 한 급락이 나왔죠. 그죠? 그동안 정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코삭 같은 경우에서는 더 많이 꺾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한동안 올랐던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제 코삭 같은 경우에서는 더 많이 꺾인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다 꺾이잖아요. 그럼 바이오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ABL 바이오 이런 거 보시면 지금 싼 고점이잖아요. 보이십니까? 얘 고점이고요. 그다음 여기다 최근에 싼 고점 나오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공략을 하시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종목들 공략을 잘못해버리면 재수가 없어버리면 정말로 싼 고점 맞고 어떻게 된다? 싼 고점 맞고 어떻게 된다? 꺾인다. 싼 고점 맞고 꺾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썩 좋진 않다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시면 지금 여기 고점 맞았죠. 원고점 저항 이렇게 맞았죠. 더블 고점. 그래서 싼 고점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일봉상 본다 하더라도 싼 고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재수 좋아서 돌파해버리면 괜찮은 거고요. 그럼 돌파하면서 사면 되는 거예요. 돌파하기 전에는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수 없으면 싼 고점 맞고요. 시젠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올랐어요. 1차 상승,
이후에 횡보 나왔어요. 2차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꺾이죠.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그 다음 꺾입니다.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에요. 1차 상승, 2차 조정, 3차 상승, 4차 조정, 5차 상승 다음에 그 다음 꺾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에서도 한번 꺾이잖아요. 꺾였다가 재차 한번 급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급반등 나오면 그때가 끝이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꺾이고 있죠. 월봉상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월봉상 보시면 스토캐스틱의 빨간색 구간 딱 들어오고 있죠. 꺾일 수 있단 말이에요. 꺾인다면 와장창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고 주봉 상태에서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고점은 높아지는데 지표의 고점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들, 이런 구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구간들은 꺾입니다. 꺾입니다. 그래서 공략 안 하시는 게 좋고요. HLB 이런 것들도 사실 이번에 많이 올랐다 꺾이는 건데 저는 절대 공략 안 합니다. 이거는 왜? 제 원칙이 안 맞아요. 주봉상 헤드앤숄더 구간이잖아요. 이걸 돌파하면 사야지. 이걸 왜 돌파하기 전부터 공략을 하는지 절대 모르겠습니다. 왜? 재수없으면 꺾여버립니다. 어떻게 알아요, 주가를. 근데 매수가 강하지 않는 그런 차트의 종목들로 매매하다가는 정말 재수없으면 정말 안 좋다라는 거예요. 월봉상 봤을 때도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 나쁘진 않습니다. 한 번 더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일봉상 봤을 때 한 번 더 오르고 주봉상 봤을 때 아이고 차트가 멈췄습니다. 오늘 영상을 좀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집니다. 자 보세요. 상승 나왔죠, 하락 나왔죠. 상승 하락 나왔다가 싼 거 좀 찍으면 또 꺾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삭 같은 경우에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코삭은 지금 바이오 종목들 공략하시면 안 됩니다. 코삭 시총 상위 바이오 절대 공략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제가 보니까 시젠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에요. 보니까 한 번 더 오르면 고점이에요. 그 오른다는 게 급반등입니다. 급반등. 전고점을 돌파한다 이런 게 아니고 급반등이에요. 근데 재수가 없으면 그냥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싼 고점, 쓰리 고점 이런 종목들은 절대 공략하시면 안 되고 플러스 헤드앤숄더까지 뜨는 종목들은 절대 공략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KMW도 사실 기업도 좋고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하지만 제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 주봉상 싼 고점이잖아요. 그죠? 저는 안 해요. 종가상 돌파할 때까지 안 합니다. 이게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CJENM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도 보시면 저는 하락 추세 이렇게 맞으면 더 이상 이걸 돌파하지 않는 한은 하지 않습니다. 제넥신 이런 것들도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 지지하고 있긴 한데요. 나쁘지 않긴 한데 지지받는 걸 확실하게 보고 나서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펄어비스 보시면 월봉상 쌍고점이잖아요. 쓰리고점이잖아요. 쌍고점이라는 게 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상승 하락 하다가 계속 맞고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박스권일 수도 있고요. 재수 없으면 이탈에 나와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재수가 없으면. 그죠? SK 머티리얼 이런 것들은 신고가 돌파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나쁘지 않고 콜마 B&H 화장품주 나쁘지 않고요. 매드팩토 뭐 이런 것들 아직까지 나쁘진 않고 지금 결론적으로 보신다면 바이오 바이오 쪽 건들면 안 되겠습니다. 코삭은 바이오 쪽 건드시면 별로 안 좋아요. 바이오. 그래서 바이오 건들지 않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서 보세요. 이거 싼 고점이에요. 이건 떨어집니다.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 제가 보면은 코스피는 나쁘지 않지만 코스닥 지수가
좋지 않을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피는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들을 보니까 위험성이 크다라기보다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차트예요. 근데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어떻게 되죠? 위험성이 충만합니다. 진짜 위험성이 정말 충만합니다. 쌍고점, 쓰리고점, 헤드앤숄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패턴 나온 종목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위주들이 거의 바이오주예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을 건들기보다는 지금 제가 보니까 중국 관련 종목들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아예 이제 뭐 화장품 관련주나 이런 것들. 근데 화장품 관련주들도 나중에 되면은 꺾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들 많이 건들면 안 되고 시총이 높지 않은 그런 테마주나 그리고 이제 정치인 관련 종목들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총 상위 종목들 공략을 하기보다는 코스닥에서 정치인 관련주나 테마주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확산세가 더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관련주들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꺾인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올라옵니다. 한 번 더 올라오니까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고 고객 예탁금들이 너무나 줄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그리고 100% 무료 어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인 투자들이 매매하시기 힘드실까봐 100% 무료 어플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주도 매일같이 드리고요. 그래서 보시면 무료 추천주 드렸던 종목들이 최근에도 11일날 드렸던 게 GMB 코리아를 드렸거든요. 11일날. 그러면 GMB 코리아 11일날 보겠습니다. 11일날 공략하라고 드렸습니다. 자, 11일이 여기에요. 보이시죠? 11일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 지나고 이틀 만에 딱 정확하게 급등을 했죠. 명확하게 따지자면 3일이죠. 3일 만에 거의 27, 8%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스스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무료 추천주를 드리니까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비중 매매하지 마시고 무료 추천주니까 단기적으로 도움받아 보실 것들 받아보셔라 말씀해 드리겠고요. 8월 17일 추천주 무료 추천주 공개해놨습니다. 100% 무료니까 플레이스토어 어플 다운로드 받는 곳에서 어떻게 해라? 차트 영웅을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유튜브 제 아무 영상에서 보시면 잘 보세요. 이제 더보기 있죠? 더보기에 클릭하시면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 너무나 길어져서 죄송하다 말씀드리면서 주말 그리고 연휴 잘 보내시라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영웅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